보세요. 네, 지금부터 인천 민주화운동가 토크쇼 내가 살아온 이야기 네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천 민주화운동가 토크쇼는 인천 민주화운동 기술사업회, 인천 민주화운동센터, 인천 바보중학교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인 신문사가 후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빌려주신 인천농업기술센터 박준상 소장님과 저희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토크쇼 진행은 교수가 기획하고 있는 저 이훈재와 강경수 전 시의원이 진행합니다. 원래 시작 인사를 우리 교수님한테 워낙 두 사람이 인사 말씀을 올려야 되나 오늘 하필이면 또 목요일에 참 수십년 행사가 있어갖고 늦게 될 것 같습니다. 권하고 이사장님 인사 말씀은 이사장님 오고 난 이후에 듣도록 하고 그냥 바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강병전 전시위원입니다.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좀 전에 사진 슬라이드로 함께 봤죠. 나무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 연구운영위원장 겸 인천옥색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정구 활동가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정구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나오나 지금? 아시겠지만 별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쁠 텐데 오늘 네 번째 초대 손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 방송도 많이 나가고 인터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토크쇼 형식은 되게 좀 처음 해보시는 거. 예, 뭐 저를 소재로 해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예, 다른 포션은 가끔 가봤습니다. 네. 오늘 아직은 많이 안 오셨지만 후배들도 오셨고 또 대선배님들도 오시고 또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오셨습니다. 한잔 드시고 인사말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 인천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아마 박남춘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저가 아닐까 스스로 이렇게 자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 이야기들은 예전에 이제 그림자 우리 자료에도 나왔지만 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 소개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역에 계신 선배님들과 또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됐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짧은 시간이겠지만 제가 그동안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 이효주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왜냐면 선후배 간의 교류회장으로 이런 토크쇼가
이슈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흔쾌히 이제 응했는데 저희가 좀 후배 활동가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토크쇼 전반에는 장정구 위원장이 여지껏 사업 이야기를 좀 듣고 중반에는 대충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의제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고 후반부에는 혹시 초중들 중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그 질문을 받아갖고 그에 대한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그 초중들 중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저기 안내석에 준비된 질문서에 그 질문 노지를 작성해갖고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장정구 위원장은 나이 보니까 1972년생인데 나이가 46살이네요. 사실은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46살이 지금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선배님도 계시지만 우리 저 70년대, 80년대 운동할 때는 다 20대, 30대에 대학교 가고 놀라고 그랬거든요. 20대, 30대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결코 좋은 나이가 아니죠. 앞으로 인천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 장정구 위원장이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성숙한 활동 기대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천통영이고 강원도 사람인데 그것도 아주 강원도 인재력으로 석걸짜리 뒤에 석걸짜리인데 대학에 입학하면서 인천으로 오게 되는데 인천으로 오게 된 과정이에요. 그런 사업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91학번입니다. 이제 제가 공공연하게 제 대학 생활이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이제 대충 제 나이가 아마 인천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91학번입니다.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제 학교를 이제 서울로 다니게 됐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형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직장이 서울이었고 형수님도 직장이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신혼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어디에다 차리셨냐면은 강원도 두메산골 출신이다 보니 집에서 해주는 이런 것도 없고 해서 두 분이 모은 돈으로 성모자유병원 있잖아요. 성모자유병원. 예. 성모자유병원 뒤에 반지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고3 때이거든요. 봄에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저희 형수님이 시동생을 이제 데리고 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게 왜냐면 저희 큰누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누님께서 이제 제가 지금 형수님 죄송해서 목이 메인 게 아니고요. 이제 큰누님 때문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큰누님이 대모를 좀 하셨어요. 8호학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큰 누나를 참 잘 따랐는데 저놈도 분명히 대학 가면은 대모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아버지 판단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괜찮아서 기숙사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꼭 형님네 집에 다녀야 된다고 원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평에서부터 신도림에서 갈아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딱 2달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때 신도림에 푸시맨 있었어요. 푸시맨. 네, 92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2달 하니까 물론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드린 거는 중간고사 보고 나와서 첫 번째 시험 보고 나와서 하나도 못 썼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저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근데 그 이유는 2달 지옥철을 타고 통학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는 형님이 서울로 태워다 주셨는데 돌아올 때도 그렇고 이게 중간 안 되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그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기 불포천 지금 부평구청 그 주변에서 친구들이 송글해준다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진에 보면 뒤에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인천 부평에 대한 가장 큰 기억입니다. 근데 이 제대를 하고 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느꼈던 게 인천은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선배님들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살만한 동네가 아니다. 왜냐면 굴뚝의 연기 하나로
또 하나는 제가 가기 전에 지금 경남 아파트 있습니다. 부평에. 예, 경남 아파트. 경남산터 앞에 딱 서니까 양쪽에 아파트가 15층짜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로로. 그래서 저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데모하지 않을 거니까 제가 전경을 했거든요. 이제 전경했어요. 데모 진압하러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 데모하는 것도 제가 바로 다녔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저는 전경이었으니 설마 데모를 하랴 해서 기숙사 들어가면서 허락을 하셔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저는 그 유학을 가려고 해서 공부를 좀 해서 지금도 그 뜻을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게 시험에 떨어지는 바람에 유학을 못 가고 돈을 벌어야지 하다가 왜냐면 이제 가방끈이 된 사람들은 과외하잖아요. 그때도 2시간 일주일에 2번 가서 과외를 한 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그쪽은 변하지 않았는지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업계를 쭉 빠져서 학원을 차리고 상곡동에서 학원을 한 5년 하다가 환경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또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나가거든요. 괜찮습니다. 그 2002년이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인천을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춘천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하루에 버스 한 번 다니는 2배 3볼의 촌놈이 춘천도 엄청나게 큰 도시였거든요.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하수지까지 가는데 자취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 동네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집에 갔다 올 때는 시골 갔다 올 때는 제가 지도를 보고 걸어갔습니다. 집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춘천이라는 도시가 딱 일주일 만에 전체 그림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나면 걸어 다녔어요. 제 습성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동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석구석을 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춘천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천, 그 다음에 거기 춘천에 구석되어 있는 명들을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천에 와서도 보니까 처음에는 첫인상은 아파트, 그 다음에 공장의 굴뚝이었는데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아직 괜찮은 구석이 참 많은 동네다. 그래서 계속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좀 다른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뭘 질문할까 하고 네이버 초보 유튜브에 장정구 찍어봤습니다. 근데 장정구라고 쳤더니 옛날에는 되게 유명했는데 지금 좀 잊어버렸지만 세계 챔피언 출신인 장정구. 그래가지고 다른 건 안 나와. 그런데 이전에도 장정구 위원장 정도 하면 좀 유명한데 어떻게 기사나 이제 뉴스에 또 한참 밑에 나오고 그냥 모든 거에 장정구 지금 여러분 쳐보십시오. 네이버에 치면 권투 선수 장정구 얘기만 나오고 도경 선수 그런 것만 주로 나와요. 그래서 혹시 장정구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먼저 태어나셨지만 장정구라는 이름에 아까 가족 아버님 얘기도 하고 큰 누나 얘기도 하고 형 얘기도 하셨는데 가족과 관계해서 장정구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또 그 얻은 과정에서 어떤 소망을 담아서 부모님이 지어주셨는지 아니면 또 이 장정구라는 이름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좀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예. 참고로 이 질문지를 먼저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안 받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렇게 또 짜고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준비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그때 또 이렇게 질문도 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준비는 안 했는데요. 그 한자도 똑같습니다. 권투도 장정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권투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정구를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쯤 그 위로는 장정구를 아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 아래쪽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에 갔을 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들 저 한 번만 이름을 알면 또 이 장정구라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놀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유리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금방금방 알아주거든요. 네, 특별히 에피소드가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냥 다 짱구 계속 그런 별명으로 불리다 보니 그냥 주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딴짓 잘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물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제가 원래 그 머리가 좋아서는 아닌 것 같고요. 잘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름에서부터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장정구라고 졌냐고. 발을정 아웃입니다. 발전이 아웃고. 예, 발을정 아웃. 또 권투 선수 장정구도 발을정이 아웃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중퇴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글만 간신히 이제 유교도 겪으셔갖고 떼셨는데 아는 한자가 몇 개 없으신 거예요. 연사부터 봤을 때. 참고로 저희 형님 이름이 명구입니다. 명구. 뭐겠습니까? 네, 발별명 아웃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이름이 은옥입니다. 은옥. 네, 뭐겠습니까? 예, 예. 옥자는 뭐겠습니까? 예, 뭐 그런 식입니다. 저희 막내 누님이 정옥이거든요. 정옥. 발을정, 구스로 뭐 이런 식입니다. 더 얘기하면 저희 뭐 집안 그래도 이름이 좋다 이거죠? 아, 예, 저는 뭐 그거를 굳이 좋게 해석을 하면 이 숫자가 되게 그 완성된 숫자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완성된 인간이 좀 돼야지라는 생각, 그걸 생각하면서 살게 됐다, 뭐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제가 아무나니까 좀 꽉 차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꽉 차는다는 기분이거든요. 대학에서 농생물학을 전공했는데 환경과학은 진짜 농생물학이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과학에 그 대학에서 공부한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대학에서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연된 이해는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시골 출신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반딧불이가 꼭 반딧불이라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렸을 적에 그냥 보고 자라는 거. 나무도 마찬가지고 참나무가 이렇게 뭐 6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 배워야겠지만 상수나무라고 했다든가 뭐 떡갈나무라고 했다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지 대학 가서 공부해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환경운동을 하게 된 거는 저희 대학을 갔더니 또 제대를 했더니 지금은 저는 독생연합 활동가지만 2년은 환경운동연합부터 맺었습니다. 이혜경 처장은 전 처장은 저하고 되게 각별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있게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환경운동연합의 전 사무처장 이혜경 처장인데요. 그 위에 선배가 또 한 분 계세요. 인천 분은 아니시고 서울에서 활동하셨고 시민 환경연구소라고 하는 데 부사까지 하셨던 김정수 박사가 있어요. 대학 파리학번 선배이십니다. 이 양반이 졸업이 늦으셔갖고 저희랑 같이 학교를 잠깐 다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분이 그때 시화호 건설 문제로 학내에서 되게 그거를 부각을 많이 시키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후배들이 그분을 많이 따라 다니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환경운동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저희가 사는 상황 속과 되게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인천에 와서 대응한 그 현안이 청라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경제자유입니다. 근데 조금만 아마 계양사건만 아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경제자유의 문제가 조금 달라졌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중간에 계양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청라지구가 개포이었고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법정 보호족이 사는 거예요. 근데 보호조치 없이 개발을 하는 거죠. 이건 좀 아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하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는 건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농생물학과 공부한 게 환경운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본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과가 지금은 이제 응용 생물학부라고 이렇게 아마 명칭이 바뀌었을 텐데 세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 곤충이 있고요. 예, 곤충.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식물병과 관련된 게 있고 천연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병은
그러니까 그 조경 쪽에서 발생하는 병들 있잖아요. 그런 병들을 다루는 그런 전공이고, 그 다음에 이 식물,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것 중에서 병해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물,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동충하초라고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동충하초가 저희 그 과에서 맨 처음 그 제안을 해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 나이셈이라고 하는 토양 전문 조사기관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토양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제 백그라운드에 선배들이 쫙 있습니다. 그분들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도 나도 도움은 되는군요. 그럼요. 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쭉 경력을 보니까 저희랑은 다른 경력이 있어요. 그 좋은 대학, 그래도 촌에서 공부 잘해준다고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학과를 나왔는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도 취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무슨 시험에 떨어져서 그런지 상곡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다가 직접 학원을 차려가지고 5년간 운영한 경력이 있어요. 돈 벌려고 낸 건지 좀 특이한 경력이에요. 학원, 그 젊었을 텐데 학원을 할 생각은 왜 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경영의 공격을 하시는 그 삶을 좀 한번. 예. 제가 말이 빠르면 허락하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해봐요. 잘 안 들려요.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요? 잘 들리나요? 네, 계속 잘안 들려요. 예. 제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피한 얘기인데 어디 가서 얘기를 못했는데요. 대학원을 가려면 시험을 보는데 전공 시험하고 꼭 봐야 되는 시험이 서울대학교에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이 100점 만점에 40점이면 합격입니다. 100점 만점에. 웬만하면 보는 거네요. 웬만하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100점 만점에 40점 되는 이 점수에 이 문제가 25문제인데요. 그 문제들이 모두 사지선다형입니다. 주관식 없이 다 객관식인 문제입니다.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미안해 삼은 거는 그때 저희과 들어오겠다고 시험을 본 사람이 박사과정 포함해서 11명이 봤는데 딱 한 명만 붙었습니다. 딱 한 명만 붙었습니다. 좀 올려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후문 말씀드리면은 그때 그 시험에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까지 해서 소송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시험이 영문학과가 냈는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문제가 답이 2개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개 해석이 돼서, 왜냐면 이과생한테 시를 써놓고 영어 시를 써놓고요 중간에 들어갈 알맞은 이 문구를 넣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것도 맞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맞고 했는데 얼마든지 이중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구제가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소송한 사람만 그렇더라고요. 소송을 안 한 사람은 그 문제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남수 위원장이 말씀 이런 거 하셨잖아요. 소송을 해야만 되는데 저는 소송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저희 친구들은 대학에서 있는 친구들이 저희 동기가 50명인데 연락되는 친구가 한 40명 되고 그 중에 한 6명 정도가 대학에 있습니다. 아니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끄러지고 나서 취직을 임시로 좀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원서를 3군데 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세계에 냈었어요. 신세계. 근데 저는 서류는 다 통과가 됐는데 면접 볼 때 이게 좀 건방지 생각인데 당연히 뽑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예. 지금은 조금은 그때보다는 조금은 많이 꺾였는데요. 저 당연히 뽑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성실하다. 그리고 살아온 삶도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그랬는데 다 미끄러졌습니다. 세 군데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곳에서는 신세계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같이 3명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때 신세계가 뭐였냐면 이마트라고 하는 거를 처음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마트가 새로운 개념으로 뭔가를 아주 저가에 이런 마트 개념을 도입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로 프라이스라고 하는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걸 되게 앞에 걸고 막 이렇게 홍보할 때거든요. 이게 초창기였어요. 아주 초창기. 근데 저랑 같이 면접 보는 친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공부 조금 했습니다. 성실합니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거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떨어질만 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취직도 뭐 제가 포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혹시 저를 포기시키려면 집요하게 더 하시면 제가 포기 빨리 합니다. 근데 포기를 하고 나서 뭐 할까 하다가 과외하던 이런 게 있어서 또 그때도 과외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선배 한 분이 제안을 하셔갖고 학원에 와서 과외해보지 않겠냐, 강의를 해보지 않겠냐. 그때 제가 우리 활동가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학원에서 99년도죠. 저 270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아요. 네. 그때는 뭐가 있어요? 수학 가르쳤어요. 수학. 네.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용돈을 막 드리고 조카들한테 정말 좋아하는 삼촌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목사님 활동하면서부터는 용돈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번쩍만쩍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돈 벌려고 학원 했죠? 네, 돈 벌려고 하셨습니다. 그래, 성공했으면 5년 벌어. 예, 성공했죠. 집 샀어요? 예, 집 샀습니다. 아주 작은 23평 아파트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돈은 괜찮게 벌었죠. 그래도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서 그만뒀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원 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입시학원은요. 제가 입시학원을 했는데 한 1시쯤 나갑니다. 전 1시쯤 나가서 청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수업 준비하는 거 보고 수업이 끝나면 1시쯤 끝납니다. 새벽 1시? 예, 새벽 1시. 네. 상곡동에서 1시쯤 끝나고 또 뭐 저희가 이렇게 5명이서 동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돈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뭐 돈을 쌓아놓고 이게 선생님들 월급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광고지 나오면 직접 광고지를 뿌렸습니다. 정말 상곡동의 아파트, 우성 아파트, 경남 아파트, 현대 아파트는 1년에 한 3번 정도씩은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1, 2차, 3차 몇 가구가 사는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 5명의 원장들이 직접 다 뿌리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도 보충 수업 해야 되고요. 시험 기간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입시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여자친구 만날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학원에 제가 학원할 때 저희 빼놓고 15분 정도 선생님이 계셨는데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셨죠. 뭐 괜찮은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래 늦게 끝나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다 이제 흩어지고 한 명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친구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친구 녀석인데 그런 걸 서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냥 전업운동가로 살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쓰는데 간혹 갔다 나오면 뭐 취직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일밖에 길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인들이라는 게 누가 봐도 다 고생인데 그리고 제일 깝깝한 게 경제적으로 깝깝하고 주변에서 말린 사람 없었어요? 말리진 않았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랬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저희 지금 매형이 계신데 너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처음에 저는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제 하는 일에 크게 반대한 적은 없는데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부조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보고 좀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하다 보니 길어지는 거죠. 처음에 뭐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진 않고 저희 먼저 활동했던 분 중에 지금은 안 계신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그 정수영 덕분에 환경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책을 좀 보게 되고 여기에서 내가 돈을 좀 벌면 환경단체에 후원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인천에서 학원을 하면서 제가 환경운동연합하고 녹색연합은 두 군데 좀 회원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운동은 서울입니다, 중앙에.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녹색연합에서 활동가 한 분이 저희 학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 그 회원가입할 때 아까도 저희 사진에 맨 처음 자전거 나왔잖아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좀 좋아했습니다. 시골 출신으로 자전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특기해갖고 자전거를 썼더니 자전거 모임 하나 만들어 보라고. 네, 그리고 또 나는 원장이니 운영위원도 좀 한번 해보라고. 저는 어린데 그러자고.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시간을 내보겠노라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전거를 타는데 그냥 타면 재미없대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뭐를 조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기 중에 미세먼지 문제 많잖아요. 녹색연합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이산화제소라고 하는 걸 측정을 했어요. 이만한 캡슐 가지고 그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 회원들하고 그거를 길거리에 전봇대에다 부착을 하고 하루 지나고 나서 그걸 수거를 해서 그걸 이제 분석을 맡기고 그걸 발표하는 이런 거를 제가 거의 총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도자료를 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자원활동을 해보면 안 되냐고 이렇게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 들어가더니 그렇구나.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 못했고요. 원래 그런 걸. 그리고 제 전임자인 우리 지금 전북 녹색연합의 정책위원장은 한승우. 하루는 지사 오신 분이 한승우 처장이에요? 아니요. 여성 활동가였습니다. 예. 한승우 전 처장께서 오시더니 꼭 박재성 담당만 받았습니다. 저 오실 때 그랬거든요. 술 한번 먹자 하더니 답을 들을 때까지 끝내질 않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학원을 하다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이러면서 녹색연합하고 천천히 가까워지시면서 이제 본격 활동가 돼가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듬직한 활동가를 성장시켜준 건 계양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양산이 많은 환경운동가를 키웠죠. 저도 이제 92년도 아주 오래전에 92년도 계양산 1차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먹살라고 이제 월간 말 이제 한겨울에서 서울로 가 있다가 2007년도에 그 친정원 우리 여성활동가가 계양산 지키기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윤현중 목사님이 또 그다음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야 이거 계양산 안 되겠네. 그리고 제가 와서 처음 그때 아마 장 위원장을 만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쭉 봤을 때 계양산을 통해서 크게 대원각성하시고 본격 환경운동에 뛰어든 것처럼 보일 때 계양산과의 인연은 맞습니다.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계양산은 조금 나름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아까 청라 얘기했잖아요. 청라지구가 천연기념물이었던 지역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과거를 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두루미 도에서 천연기념물 257호였던 것입니다. 인천 시조가 두루미 학이거든요. 그건 바로 청라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고 근데 이제 거기를 개포를 매립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되게 세게 했습니다.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그때 저는 이 환경운동에 현안 대응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청라 지구 대응할 때 2년 정도 대부분 다 그때 이제 습득을 했다면 습득을 했다고 할까요? 방법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못하게 된 거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녹색연합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양산에 나무에 올라갈 때 녹색연합이 동의를 받지 않고 올라갔어요. 네. 신정원 활동. 그렇죠. 오늘 안 왔네.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 낳고 아들. 근데 그 원래 올라가기로 한 날 일주일 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전에 저희가 4시간을 싸웠어요. 그때 한승우 처장하고 제 전임자였던
그러니까 나머지 활동가들하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라간다는 사실을 그 전날 발표를 한 거,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보안 때문에 그랬대요. 보안 때문에. 왜냐면 거기 아시다시피 롯데 관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는데 다른 단체들, 대책에 있었잖아요. 동의를 받지 않은 거예요. 네. 나빴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저 입장에서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청라를 대응하고 있는, 청라가 제 담당이었거든요. 경제적 개발 사업에 대한 담당이 저였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게 뭐냐, 마무리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청라지구가 상당히 많은 멸종위기 중에 살았었고, 그걸 잘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대책위까지 별도로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었고 했는데 그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성활동가 하면 올라갔는데 밑에 누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인천독생연합의 남자가 유종반 대표를 제외하고 3명이나 있었어요. 3명이나. 그러니까 나름 괜찮죠. 근데 한승우 처장은 총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모델을 쓰고 연락하고 해야 하잖아요. 나 둘 남지 않습니까? 둘. 근데 밤에 누군가가 지켜야 되네, 그렇게. 근데 온전히 녹색연합 혼자 해야 되거든요. 다른 단위가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초기에 그랬어요. 초기에 다른 단위 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번갈아 자야 되는 거예요, 남자 둘이.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은 제가 자고 또 한 번은 그 친구가 자는. 그때 그게 얼마나 준비가 안 됐었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집을 어떻게 짓고 그 친구가 그때가 10월 26일이니까 곧 겨울이 오니까 원래 처음에 올라갈 때 한 달 예상 올라갔거든요. 저희한테도 한 달이면 된다 했어요. 근데 한 달이 뭐예요? 윤희중 목사님까지 하면 7개월 있어요. 7개월. 그때 그거를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됐냐면 그날 새벽에 올라갔거든요. 일주일 후에. 왜 그 일주일 후에 올라갔냐면 비가 와서 나무가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위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올라가는 사람 것만 준비가 됐고, 그러니까 다 이제 집 짓고 원래 위에 텐트 치고 하니까 새벽 한 2시예요. 새벽 2시. 그럼 누군가 있어야 되나요? 그 집 지어준 사람은 철수를 했고, 그 녹색 친구들이라고 녹색연합 소모임, 등산 모임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지어주셨는데 밑에 이제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숨은 갔어요. 보도 들었어야 된다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발표해야죠. 소나무 시작한다고. 둘 남았잖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 집에 가서 침낭을 갖고 바닥에 깔 게 하나도 없어요. 밑에는.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침낭 가지고 생각했던 게 시민사회 역량이 어떻게 커질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잘 안 됐고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반성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딱 하나를 보고 시작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민단체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녹색연합은 지금 부설기구까지 활동가가 10명인데 이런 조직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박재성 담당관이 와서 맡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래 녹색이 이제는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사회 쪽에서. 근데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녹색이 어쨌든 자리를 어느 정도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지만 자리를 잡았는데 시민사회도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에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죠. 평소에 가진 생각도 있고. 그래서 딱 하나를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뭐냐면 NGO 센터입니다. 네. 근데 안 됐죠. 그럼 예산 지원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집행위원장을 했던 시민사회단체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좀 이제 심각해질 거니까 이 26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사무실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는데 혼자서 다 회계를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운영회의 또 이 시민사회는 절차되게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칼같이 이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고 또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사무국장 혼자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모이면 한 공간에 모이면 회계만이라도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녹색연합 1년 예산이 한 5억 되나요? 4억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근데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셔요.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예산만이라도 다른 단체 다 모아서 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활동 가격을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거든. 그런 개념으로 저는 모이면 회의 공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실무에 대한 부분도 서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저만의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선배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들마다 생각하는 필요한 게 다 달랐던 거죠. 다 다른 거죠. 또 NGO 센터에 대한 위상도 역할도 다 상당히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저게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한 4년째 돼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도 뭐냐면 지금 시민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배들의 예전에 잘했던 이 열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게 접점이 지금 잘 제가 보기에도 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다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술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잘못 얘기하니까 공식적인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자제하면서 정관에서 이제 사실은 환경운동 단체 당수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 10여 년 하시다가 지금 인천에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저도 운영한 10년 했잖아요. 그것도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단체가 시민사회 연대 단체의 어떤 중요한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건데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고민하고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또 중책을 맡았을 때하고 생각에 좀 차이가 나는 건 어떤 것이 여기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여러분 와 계신데요. 명확하죠. 저희는 그렇게 고민할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면 늘 딱 사안은 명확하기 때문에 환경운동 그렇죠.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거만 남는 거지 고민할 필요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들 지역에서 가톨릭 포함해서 환경운동이나 노생이나 세계 단체가 있는데 의견을 모으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카톡방에 논의하면 웬만한 건 그냥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말은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의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대회의는 시민연대회는 이게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차별과 배제 이런 부분으로부터 그 기본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이런 고민을 좀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 쪽도 그렇고요. 노동 쪽도 그렇고요. 특히 노동 쪽은 제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몇몇 분께서 노동운동 쪽의 시민연대가 왜 많이 결합을 못하냐는 지적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스스로가 그 부분에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에 대한 검토 이 정도지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기에는 여전히 저는 분명히 많은 부분이 환경 쪽에 쏠려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더 공부를 시민사회 전체를 본다면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왕 나온 얘기니까 이제 좀 더 최근에 인천의 그 따끈따끈한 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종국 위원장을 모시게 되면서 조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장종국 시민사회단체 연대 운영위원장을 네 번째 순서로 굳이 해야 될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꽤 선배님들한테도 있었습니다. 이 주요한 게 이제 최근에 인천 타물론 시민연합이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불법 민간위탁 취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시고 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이거와 관련해서 인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을론 시민연합에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명운동과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갑자기 그거를 토론회로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의 핵심을 좀 비켜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건강하게 함께 잘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2012년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토론회를 제안한 것 자체가 오히려 인정을 희석시키는 물타기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 또 그 과정에서 선배님들에게 도의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 기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어떻게 먼저 그 주민참여에는 주민참여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의 해결, 건강한 시민사회에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으로. 원래 질문이 있는 거죠. 이름이 있는 거죠. 더 센 질문이 있어요? 바로 수건물이네. 시민연대가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아마 한 3월인가 4월쯤부터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왜냐면 시민연대 내에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들이 마을 사람들이 조금 그런 고민을 하고 다른 단위들은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시장이 이거에 대한 예산은 200억에서 300억을 쓰자고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분과가 지금 현재 아마 12개 분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틀은 예전부터 있었던 틀이었고 그걸 예산을 확대하겠다 하니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에서 2번 공식 논의를 했고 대표님들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논의하면서 첫 번째 운영에서 논의를 했을 때 대표님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내용 파악을 좀 하자라는, 내용 파악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이 되면 입장이 나간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운영이가 수요일 날 있어요. 수요일 날 있는데 그 주에 토요일인가요? 저희 누님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를 제가 이제 계속 비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변명은 아니고요. 누님이 자제가 3명 있는데 이혼을 하셔갖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아직 고3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침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꼬박 5일간을 3일 장에 주일에까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때 고르다 보니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쫙 봤을 때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도 좀 보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도 이제 제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한테 계속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준 분도 있고 질지 않은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국정감당관이나 아니면 우리 조성의 의원께도 여러 차례 좀 확인을 좀 하고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또 저희 대표 중에 한 분이 변호사시니까 상의를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불법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보기 좀 어렵다라는. 근데 제가 그때도 우리 연서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느냐는 상당히 밥그릇 싸움으로 이번 주에 기후일보가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논조는 그겁니다. 단체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제 논조를 풀어가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시민사회단체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시민사회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연대회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이거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기자들과 그거를 가지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이 저 뒤에서 얘기하는 걸 한 4번 들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를.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단체들 간에 이제 갈등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영을 딱 나눠갖고. 그래서 입장은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대표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운영에서도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위법이다라고 하는 걸 걸고 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명쾌하게 위법이다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지금까지
판단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선배님들이나 또 그 자치와 공동체, 평화복지연대에서 또 역시나 지금 저에게 똑같은 식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 토론회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전날 5시에 양쪽에 대표라고 할 만한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저희 그 대표들한테 다 상의 드리고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드렸냐면 시민사회단체연대는 토론회를, 이게 지금 현재 계속 뒤에서만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헐뜯는 험담만 하지 말고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할 거다. 그러니 내부에서 논의를 해달라. 요게 기본 워딩입니다. 요게. 그리고 받든 안 받든 40대 지금은 후배들, 30대 청년들 같이 우리 인천의 시민운동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 올해 1월달에 대표가 된 저는 굉장히 신임 초짜 대표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천 시민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에 있어서 저는 장정구 선생의 여태까지 해온 활동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시민사회단체 회의를 가면 장정구 위원장과 같이 회의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청년 활동가가 없고 시민사회단체가 재정이 되게 어렵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사실 NGO센터 얘기를 한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어는 저도 좀 있으면 선배 세대로 넘어갈 건데 후배들에게 어떤 활동적 역량과 바탕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옮겨왔고요. 제가 오늘 장정구 선생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그런 시민활동과 사회활동과 환경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앞으로의 그 인천 시민 300만의 시민성을 증진하고 시민사회 활동의 정말 1%도 지금 채우지 못하는 이 활동의 어떤 근거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함께하신 우리 장정구 위원장님 경리하고 여기 있는 분들의 또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게 되는 누가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리라고 하고요. 갑자기 저도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와이드. 오늘 조구리 장소에서 한 잔씩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선물로 하나 뽑아볼게요. 그리고 노래는 네? 여기가 없고요. 음원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부를 노래는 팝송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우지 못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보신 곡일 거예요. 좀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의미에서 좀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책상에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시작하면 다시 쳐주세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네, 시작!
때는 이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조금 부족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쉽진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팝송을 노래를 앞에서 부른다는 게 쉽진 않았는데 뭔가 제가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상대이기도 하고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주말과 밤낮이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후배로서 힘이 돼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다들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래도 이 환경운동 전문가한테 이 문제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수돗물 문제인데 이 수돗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 저는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오늘도 또 그런 생각 다 제가 지역에서 안 부른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실명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하면 논란 속에서 결국에는 저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저보다 나이가 위입니다. 상대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단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찬성하는 측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염소를 타거든요. 수돗물에. 염소는 왜 반대 안 하냐라는 얘기를 해요. 수돗물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염소를 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수에서 붉은 녹물 얘기하잖아요. 이 녹물은 거기 망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철 성분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정말 치명적인 거는 저희가 이게 한강물을 정화해서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미생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얘기가 지적이 나왔는데 이 미생물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수돗물 넣고 그거를 누가 컨트롤하냐? 염소가 기본적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깨끗한 물을 증류수를 먹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하천수를 먹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게 당연하죠. 미생물이 그거를 어차피 살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안 타고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불소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넣자라는 거거든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 근데 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나이는 아주 어렸을 적이고 그때 일부고 실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백, 불소가 많은 수돗물은 실제로 치아가 좀 검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미용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결국에는 필요하다면 불소과 같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환경단체의 논리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수돗물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거 논란하면서 제가 우리 그때 의원님도 계셨어요. 같이 3대3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나? 상대를 이렇게 무시하나? 라는 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책임을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박남춘 시장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박남춘 시장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박남춘 시장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수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련된 전문가들도 몇 명 없고
또 그 전문가들이 새로운 전문가들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왜 문제가 있었는지를 상수사본부의 공무원들이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좀 거기 계셨던 분 조성희 의원님 아시는데 제가 좀 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전문가라는 분도 얘기 안 하세요. 그 다음 대책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무슨 관로가 많아서 무슨 해석이 잘 안 되고 이게 계속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유체역학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연결된 사이사이에 정수장이 있는 거고 배수지가 있는 거예요. 관로가 아무리 복잡하게 되어 있어도 도면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근데 그거는 이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것도 참 참담한 일인데 고장이 난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고장이 난 시점이. 왜냐하면 며칠 전에 났을 수도 있고 그날 났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체킹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람이 누군지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중요한 기계가 왜 먹는 물인데 왜 기계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났나? 이런 얘기 제가 했어요. 그럼 그거 당연히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 고장이 나면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체계를 저희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알아야지. 알아서야지.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려면 왜냐면 그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 수불 사업 얘기할 때부터 저희가 했었어요. 수불 사업 얘기할 때부터. 왜냐? 먹는 물이잖아요. 먹는 물. 그러면 그 수질에 대한 측정을 할 때 사람들이 민감한 게 탁이잖아요. 녹물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적어도 2개 정도 있어야 하나 고장나면 바로 알잖아요. 하나가 지금은 그게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도 상당 기간 몰랐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참담한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참담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토론회가 다음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토론회처럼 보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조금 화를 좀 내긴 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거 보면 시민을 서비스 수혜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행정이 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잘 받는 사람 정도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행정이 어떤 시스템을 수용할 거냐에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로 예를 들면 경사도가 단면에 경사도가 2배라고 하는데 그 단면도가 없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어디에 단면도가 없든지 있는지 이것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오늘도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km라 하더라도 어서부터 어디까지는 노후가 될 건지 언제 만들어질 건지 언제 잘 모르는 건지 이걸 정리해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새로운 무슨 스마트 워터필인가 그거를 도입하자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챙겨봐야 되는 거고 염성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세금이 잘 쓰이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묻는 거거든요. 챙겨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누구자가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거의 10명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10년째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분께서. 물론 잘 아시죠? 저도 많이 아시죠? 근데 이것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동안은 정수한 과정만 거기에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급수 과정, 배수 과정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가셔서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만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단체들에도 정보가 좀 있거든요. 평화단체는 그런 정보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참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로 사람이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사고가 생길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 참에 확실히 뜯어고쳐야 되는데 뜯어고치는 게 노후 관리를
뭐 발로 사람만들자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목하는 분들은 공사하자고 나서겠죠. 공사하자고 나섭니다 이제. 그러면 공사하려면 어디가 노후됐는지 노후가 된 증거들을 제시해야겠죠. 그냥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셔야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많이 다녀도 빨빨대고 토요일 일 없이 다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가 이제 잘 안 들려가지고. 그 주민 참여 예산제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 수도불제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먹는 물이 300만이 먹는 물인데 여기에 우리 시민의민이 들어갈 여지가 그동안 없었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 심사위원회가 우리 먹는 물의 중요한 거기에 시민사회가 개입하고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중간에 여러 번 질문도 하시고 발언도 하시는 바람에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주민 참여 예산제나 우리 논쟁되는 어떤 부분 말고 오늘의 주인공 장정구 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영 그래서 못했다 그런 분들이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질문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유경 대표님 말씀에 제가 그래서 약간 답변해. 예, 송영석 잠깐. 마이크 드릴까? 마이크가 올리면 연식이 다 들어있나? 노래 부르는 제가 마이크 CG였습니다. 너무 이게 저는 인천 평화 의료복지사회공단의 정우정입니다. 통짜 들어가. 통짜도 들어가. 사실은 정정구 위원장 이거 한다 해서 시간이 없는데 사실 왔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정정구 위원장은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세대로 보면 낀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우리 그 소위 인천 지역에 이제 시민운동을 주도했던 조광희, 국재성 이런 분들 이후에 근데 그분들은 대략 예전에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경험 이후에 사회가 이제 변화하면서의 어떤 그런 세대로 이제 사실 장정구 위원장이 들어섰는데요. 근데 앞으로 살아온 이야기지만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을 본인이 만드실 때는 그 다음 세대는 장정구 이외의 다음 세대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젊은이들이 시민운동 자체도 예를 들어 굉장히 글로벌하거나 아니면 라이브하거나 굉장히 다양성들을 굉장히 얘기할 텐데 예전에 아주 좀 단순하게 시민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하면 되고 각을 세우면 되고 그 중에 잘못한 걸 잡아내가지고 혼을 내주면 되는 이런 정도의 시민운동이었다면 이 다양성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당 자제가 3명 있는데 이혼을 하셔갖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고3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침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꼬박 그 5일간을 3일 장에 그 주의회까지 이제 정리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때 모르다 보니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쫙 봤을 때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도 좀 보고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타이밍이 놓친 상황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제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한테 계속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준분들이 끝일지 않은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랑한다냐 아니면 우리 조성애 의원께도 몇 차례 확인을 좀 하고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또 저희 대표 중에 한 분이 변호사시니까 상의를 좀 드렸어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왜냐면 시민연회 내에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들이 마을 사람들이 조금 그런 고민을 다른 단체들은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남시 시장이 이거에 대한 예산을 200억에서 300억을 쓰는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분과가 지금 현재 한 12개 분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틀은 예전부터 있었던 틀이었고 그걸 예산 확대하겠다 하니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해서 2번 공식을 모의를 생각하는 인천의 시민사회에서의 시민활동가, 후배활동가들은 어떻게 커나갈지 본인의 전망을 좀 꼭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 계신 이 선배분은 말고. 커나갈지. 이게 지금 본인이 커나갈지. 이거 키울지. 작전이 안 짠 건데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린 것도 사실은 그거. 예.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우리 정국 위원장님이랑 같이 인천 녹색연합 운영위원을 한 10년 했고 그 사이에 우리 박주희 사무처장으로 바뀌고 새로운 활동가 그런 걸 쭉 봐왔는데 이제 세대가 좀 말씀대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녹색연합에서 자리 잡았던 그런 시민운동으로 파견 나가는 정도고 지금은 이제 출신이 다르고 이미 그때는 학생운동이나 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자기 선택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을 저희도 준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낀 세대든 뭐 중간에 다리를 잇는 교각 세대든 그 자리에서 아마 고민도 있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한번 오늘 얘기는 공식적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그런 말이 있다고요. 꼰대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후배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후배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꼰대로서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후배가 물어보면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크게 고민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다만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감사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박주희 처장님이 감사하거든요. 박주희 재산 때문이 아닌가? 이게 사무처장을 놓은 일이 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넘겨주는 일이. 그것도 탈이 없이 넘겨준 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아마 우리 강병수 의원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리다는 표현, 젊다는 표현은 어리기도 하고 또 여성이기도 하고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선배들의 쓸데없는 걱정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 생각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이제 목사님 활동하면서 도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의 그런 날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하나 노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녹색의 수칙에 한 달에 한 번 자연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수칙인데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가죠. 저희하고 날마다 가는데 일로 가는 거지 그냥 들러가거나 놀러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좋아했었죠. 지금은 일 때문에 잘 못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연 된다고 자연들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는 제안해서 뭐 맥주 먹으러 갈 수 있는 거, 영화도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근데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제가 뭐 지금 그 얘기를 시민연대적 상황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긴 한데 그냥 장을 좀 그냥 돈만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배들이. 그 얘기 뭔 얘기냐면 제가 올해 참 아마 지금 재정사업 때문에 못할 것 같긴 한데 평화기에 그냥 놀러 가는 거죠. 러시아. 네, 러시아 갔고 그전에는 이제 백두산도 갔다 왔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했는데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 활동가들이 단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혼자 있거나 2명이 있거나 하잖아요. 근데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 선배들이 얘기해봐야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잔소리죠. 꼰대지 꼰대. 꼰대가 남자만 꼰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도 꼰대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 해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꼰대 참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지갑을 열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근데 이제 선배들도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열 수 있는 게 뭔가 입이 아닌 그런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열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라는 부분에서의 고민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쉽진 않지만. 아까 윤명 대표께서 시민운동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폭넓게 고민을 못하고 하루하루 이제 이런 현안을 챙겨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모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여전히 제가 임기가 내년에 이제 올해로 만료인데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계속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어쨌든 올해 말까지 주시면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겠다는 약속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시냐? 예, 오늘 그동안 세 분의 선배님들을 모셨다가 오늘은 좀 40대 젊은 활동가를 모셨습니다. 처음 의도가 이게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토크쇼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 했는데 정말 오늘 장정구 위원님 말씀과 여기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젊은 분들이 전에보다는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번 순서는 저희가 오늘 책자 맨 뒤에 이 사진을 억지로 저런 사진 찾아가지고 오승근 선배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우리의 어저께인가 지금 요추 골절이 와가지고 지금 입원을 어저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한 달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들어서 아마 7월 중에는 못 모실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좀 기운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서 운영진에서 다시 오늘 긴급하게 했는데 원래 우리 오승구 선배님 다음이 박종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박종렬 목사님을 모시는 걸로 하는데 아직 본인께 확답을 받은 건 아니라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7월 25일 목요일 여기에서 5번째 나의 살아온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좀 이제 8시 한 40분 가까이 되겠습니다. 여기 끝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또 고생한 사람들 안아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아버지만 깨끗이 드리고 맛있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장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이우재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